이제 금융시장에서 항의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잡식성이고 거의 공룡 같은 존재죠. So you have to speak with our telephone. 지난 12월 3일은 우리가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IMF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은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외국 자본에게 문호를 개방했고 그리고 금융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 결과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제1은행, 한미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등이 이미 외국계 펀드에게 넘어갔고 우리 은행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시중은행들도 외국계 자본이 전체 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환은행은 89년 12월에 민영화되기 전까지는 이 외환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 대표적인 국책은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키운 은행이고 수출 한국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특수은행인 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람은 누굽니까? 외환은행을 인수한 곳은 미국 텍사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론스타 펀드라는 곳입니다. 펀드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투기적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그 자본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 펀드는 한국에 들어와서 98년도에 처음으로 진출해서 2002년도에는 은행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게 2002년 8월 서울은행 인수를 시도하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국내 거대 은행을 인수하려는 기관 또 이미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 투자자가 누구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는 바로 이 빌딩이 국내에서 가장 비싼 건물입니다. 지하 8층, 지상 45층의 이 건물의 주인은 바로 미국의 투자 펀드 론스타입니다. 2001년 6월 론스타가 인수한 뒤 그 이름도 아이타워에서 스타타워로 바꿨습니다. 여기 저 론스타 코리아 홍보팀 분 만나러 왔어요. 무슨 일로 그러셨어요? 취재 때문에. 취재 어떤 취재요? 인터뷰. 그러니까 무슨 물품들을 하시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예, 론스타의 한국 법인인 론스타 코리아는 바로 이 건물 3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드릴 분이 안 계세요. 여보세요. 그 KBS가 론스타 코리아하고 취재를 하려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언론 돼요? 보도고 그런 거 저희는 없어요. 언론 보도가 없다고요? 언론 홍보에 대해서 만나실 분도 안 계시고요.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그런 취재 오시는 분도 안 계세요. 아니 죄송하지만 아니 여기는 지금 계단이 건물 로비에서부터 카메라 촬영을 저지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임의적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내려놓으시고 찍으세요. 심지어 건물 밖에까지 따라 나와 촬영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왜 따라다니세요? 찍는 거 막으려고 저희가. 이 건물을 못 찍어요? 죄송한데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한테 좀 협조 좀 해요 좀. 아니 저희가 건물이 사진 촬영조차도 안 되는데. 저 빌딩이 론스타 빌딩인가요? 네, 론스타가 구입한 이 빌딩은 구입 당시 가격이 6,800억 정도 됐는데요. 최근 1조 원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론스타는 어떤 회사일까? 론스타가 운영하는 미국 홈페이지입니다. 론스타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에 있는 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취재팀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파트너스 4가 있는 버뮤다를 찾았습니다. 버뮤다는 면적이 53평방킬로미터, 인구는 약 6만 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곳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만한 조세 회피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버뮤다와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 주소지가 이곳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 중심의 그 사무실 건물은 보이지 않는가요?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가 있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아니 건물이 왜 이렇게 조그맣죠? 3층 규모의 이 조그만 건물 안에 들어서자 여러 가지 회사 이름이 적힌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론스타와 관련된 이 회사도 이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저 사무실이 바로 그 외환은행 인수한 론스타 펀드가 있는 사무실인가요? 론스타 펀드와 관련된 회사인데요. 그래서 취재팀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론스타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We are covering the business environment of Bermuda. And could he possibly talk somebody? Okay, hold on one minute. Okay. Hi, Good morning. Jung Park from Korean Broadcasting, New York Bureau, and we are covering the business environment of Bermuda. And we thought Lone Star is a very famous company to Koreans. So, is it possible for us to talk with you? I'm sorry, you have to speak with our Dallas office. Dallas office. Yes. Just briefly. Sorry. You're the only Lone Star affiliate here in Bermuda, or do you have another office? Any questions that you have, please direct it to the Dallas office, our investor relations group. And if you would like the phone number, I could give them to you. 달라스라면은 텍사스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회사의 본사가 바로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이번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회사는 현재 확인된 것만 모두 12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론스타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 4의 출자 구조입니다. 12개 회사 중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곳은 3개입니다. 그러나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IMF 사태가 터져 기업들이 도산을 하던 1998년경이었습니다. 론스타는 다음 해인 1999년에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빌딩에 론스타 코리아와 허드슨 어드바이서 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론스타 펀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한국의 부실기업 채권을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론스타가 매입한 건물은 서울 강남과 강북에 있는 알짜배기 빌딩입니다. 대부분 부도가 나 있거나 돈이 없어 짓다 중단된 것들입니다. 당연히 시가보다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론스타가 사들인 일본에 있는 한 골프장입니다. 론스타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시아에 대해 집중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론스타가 일본에서 사들인 건물들입니다. 론스타는 특히 부동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하이에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가 그 낚아채서 그대로 잘 다시 고가에 되파는, 그래서 고수익을 남기는 그런 과정이 계속 되어 온 거죠. 외환은행 측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론스타가 한국에 투자한 돈은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론스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밝혀진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드머니 정도가 필요하지만, 최초 회사에 시드머니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조금씩 새끼 쳐가면서 금액 점점 늘어나면서 큰 자금 없이 이제 계속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드머니 할 때 론스타가 이제 처음에 무슨 아마 캠코에서 부실채권 매입하고 뭐하고 할 때는 좀 돈이 그때 자기 시드머니가 좀 들어왔겠지만, 그 부실채권 매입해가지고 바로 뭐 자기들 ABS에서 이제 다시 펀딩하고 그거 가지고 뭐 다시 들어가면서 이 회사에 쌓여있는 현금부터 자기들 쓸 수 있게 되고 하면서 요즘 투자하는 것들은 뭐 제 생각엔 거의 자기네들 돈 들여오는 거 없이도. 예를 들면 론스타 펀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안 건드린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업, 건설업, 금융업, 대부업, 그래서 안 건드린 데가 없고, 그렇게 많은 영역에 투자해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깡패짓거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어요. 론스타가 지금까지 국내에 인수한 기업은 모두 14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무엇으로도 규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지만 전혀 실체가 없는 그야말로 베일에 쌓인 재벌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프로듀서. 그렇다면은 이 론스타가 현재 외환은행의 사실상 주인이란 얘기죠. 예, 론스타 펀드가 총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죠. 그러니까 외환은행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쉽게 말하면 외환은행장 임명도 론스타가 하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펠론 행장 역시 론스타 펀드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가 임명한 그 최고 경영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론스타가 어떤 회사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거죠. LSFKEB 홀딩스 SCA는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외환은행을 매입한 회사입니다. 이 자본금은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난해 8월경에 급조된 회사입니다. 초록색 표시가 된 이 회사들은 맨 위에는 버뮤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델라웨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마지막은 벨기에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가 외환은행과 직접적 관련을 맺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매입하고 지금 현재는 이외에도 또 어떤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97년 IMF 직전만 하더라도 이런 그 페이퍼 컴퍼니가 한국에 투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 위기 직후에 우리도 이제 자본시장 자유화를 하고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도 한국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펴면서 이들이 그 한국에 투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요. 현재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이들은 산업자원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외환 업무를 다루는 대표적인 특수은행이고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어떻게 이렇게 실체조차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정체불명의 펀드에게 우리가 팔 수 있었는지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네, 바로 그런 그 의혹 때문에 최근 한 시민단체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이른바 행정소송인데요.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결정된 후 당시 은행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 외자 유치가 성공을 하도록만 전념을 해왔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3 사과와 용서를. 그러나 당시 금융가에는 외환은행이 매각됐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분율 변동표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론스타 지분이 51%를 차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한 후 내놓은 문건입니다. 공개된 문건 어디에도 매각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외자 유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단순히 그건 외자 유치가 아니라는 거죠. 경영권 자체를 넘겨줬는데 그거를 외자 유치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론스타가 인수 대금을 치르고 난 4일 뒤인 지난해 11월 3일 이광원 행장이 은행장직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납니다. 취재팀은 이 행장에게 매각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문 온 걸 갖다가 사장님한테 다 인터뷰 내용 요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인터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다. 좀 사양을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만약에 전화 좀 해갖고 되면은 그렇게 좀 양해 말씀 좀 구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광원 행장이 사실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는 본인이 인터뷰를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당시 외환은행 실사를 담당했던 회계사를 어렵게 찾아내 내부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시작할 당시에는 경영권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권을 넘기는 개념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단지 그 자기 자본이 부족하니까 자본 유치를 해서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는 그런 걸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는 걸로 알았고 경영권이 전부 론스타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생각 안 했었고요. 저 사람은 누군가요? 론스타가 임명한 외환은행의 신임 행장 로버트 펠론입니다. 노동계에서도 펠론 행장의 임명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완전히 장악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회 9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6명이 론스타 측에서 임명됐다는 것은 외환은행의 경영권이 론스타 측에 넘어간 것이 확실합니다. 외환은행의 지배구조도 3분의 2가 론스타가 가지고 있고 또 주식도 56%를 론스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소유한 그런 은행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론스타에게 매각된 은행이죠. 외환은행 인수는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취재팀은 시민단체가 인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거론한 재경부와 금감위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대부분은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아이고 연락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저 사람은 누굽니까? 당시 은행 매각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정부 부처 고위 관료의 측근입니다. 직접 찾아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위 관료가 외환은행 인수 과정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판단해 취재팀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대신 그 측근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인은 사람이 상당히 선량합니다. 하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직접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양반 이야기는 혹시라도 이제 여기 출연해서 그 양반 이제 딴 데서는 사람들이 다들 참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근데 유명세를 잘 알아. 근데 여기 시정 임시분에 출연해서 혹시나 그분이 좀 론스타 펀드가 만든 외환은행 인수 관련 문건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최초로 돈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2002년 10월, 두 달 후인 12월에는 인수와 관련된 비밀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회계 실사를 갖습니다. 7월 28일 처음으로 론스타가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됩니다. 8월 3일에는 계약서를 접수시켰습니다. 8월 27일 론스타가 인수자로 결정됐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9월 16일 주주총회를 거쳐 9월 30일 대금 납입을 목표로 인수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때 김앤장과 삼정 KPMG가 법률 대리와 회계 자문을 맡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외환은행 인수 문제가 뜨거운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한 나경원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최종 확정된 9월 이전에 이미 정부 내에서 결정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승인은 사실상 9월 26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문건은 7월 25일에 금감위의 간담회 자료의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최종 승인 2달 전에 이미 론스타에게 이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매각하기 위해서 그 요건을 이리저리 오히려 승인 당국에서 검토를 해주었다는 것이 조금 충격적인 일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7월 25일에 만든 외환은행 유치 관련 비밀 문건입니다. 먼저 론스타가 금융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들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론스타가 소유한 일본에 있는 한 은행과의 합작입니다. 이 경우 이 은행이 설립된 지 만 3년이 되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다른 은행과 합작을 했을 경우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방안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론스타 측에서 향후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부 참고용이라고 말할 뿐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독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가. 그러한 단순히 내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론스타 펀드를 승인할 것이란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고 승인은 금감위 안건으로서 9월 달에 작성을 한 거죠. 그럼 그때 이 문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죠? 이것은 어떤 결론이 없었던 거죠. 취재팀은 이 비밀 문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향후 처리 방안을 보면 재경부가 금감위에 예외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문건대로 처리가 된 겁니까? 결국 예외 조항을 적용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이 국정감사 문건에 보면 분명히 재경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외환은행장으로서는 그 당시 외환은행장이었던 그 이강원 은행장께서는 그러니까 재경부의 개입 가능성을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재경부에서는 지금 이 금감위의 문건에 보면은 분명히 재경부가 깊이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경부 측에서는 지금 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7월 22일이니까 이때는 론스타가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인터뷰는 정부 책임자가 론스타의 요청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확인해 준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재경부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김진표 장관의 외신 인터뷰 후에 재경부가 금감위에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재경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등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말이죠.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기 위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론스타가 정신이 나간 집단이 아니라면 아니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갖다 추진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짚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말하자면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우리 추진해도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암묵적인 뭐 어떤 합의랄까, 내락이랄까 이런 걸 받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론스타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인수 가격은 액면가 5,000원에도 못 미치는 평균 취득 가격 4,25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식 가격이 얼마인가요? 올해 9월 구조조정을 시작한 후에 7,4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2월 2일에는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오른 거네요? 예, 지금까지 평가 차익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론스타에 대한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각할 경우 다른 주주들은 반드시 론스타의 요구를 따르도록 강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명 드래그 얼롱 조항이라는 주식 동반 매각 요구권입니다. 2년 후 말하자면 2005년 9월 26일 그러니까 내년 연말쯤이면은 만일
론스타가 이것을 타 금융업자에게 팔 수 있다, 팔겠다 했을 경우에는 같이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에게 당신 것도 같이 팔아라 하고 강요할 수 있는 권한. 그게 드래그 언론이고. 그러니까 드래그 언론 조항은 론스타에게 완전 백지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론스타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지금 남아있는 정부 지분마저도 다 팔아야 합니다. 또 특히나 이런 그 드래그 언론 조항은 사모펀드가 단기간 내에 자기 주식을 매각하려고 할 때 이런 옵션 보유자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투기자본이 투기적인 이익을 보장하도록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을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그건 대단히 굴욕적인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투기자본에게 은행을 넘겼다는 건 웃음거리입니다. 취재팀은 왜 이러한 조항까지 만들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았는지 그 이유를 듣기 위해 당시 관련 부처 책임자들과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책임자는 현재 금융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언제 들어오시죠? 그와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긴 또 어디입니까? 지난해 승인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장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있습니다. 그 역시 수차례 공문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취재팀은 어렵게 그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해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길게는 드렸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아니 그래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뉴스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해드릴 그런 것도 없을 것 같고. 네. 죄송합니다. 뉴스 프로그램이 아니면 안 하십니까? 네, 안 할 거예요. 모두가 인터뷰를 거절하는데 그 만일 정당한 결정이었다면 왜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지 안타깝군요. 취재팀은 재정경제부의 최고 책임자인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을 찾았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김진표 전 장관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만나는 것 자체를 피했습니다. 근데 말씀 좀 드려봤는데. 의원님요? 예. 아이고 오늘 지금 행사 막 우리 처음에 끝나시고 예. 뭐야 문제야? 저 내부 일정 있어서 나갔는데 예. 내부 일정 때문에 전화 좀 연결 안 될까요? 전화 연결이 한번 가능하시죠? 가능하신데 지금 오늘 저 좀 뵐 수 없을까요? 오늘 뵙기는 예안 해도 늦게라도 힘드실 겁니다. 어디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셨는데. 김 전 장관은 외신에 최초로 론스타 매각을 구두로 확인해 준 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외환은행이 어떻게 론스타 펀드에게 매각됐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걸 좀 전해주십시오. 그 요지입니다. 그 부분. 외환은행이 어떻게 외환은행이 론스타 펀드에게 매각됐는가, 그죠? 그 부분 좀 전해주십시오. 한국의 엘리트층, 관료들 같은 경우에 외국의 투기 자본한테 팔아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한국의 무슨 김앤장과 같은 아주 대표적인 엘리트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도 이거 우리 경제에 좋은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돈 많이 챙기는 거 그거 좋은 거다. 그런 개인적인 사익의 극대화 그거 다 좋은 거다. 그게 경제의 선진화다. 이런 식의 의식들을 갖다가 갖기 시작했다 이거죠.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안타까운 예는 저는 그 칼라일이 우리나라 그 한미은행을 인수했을 때 그때 칼라일 펀드의 고문 역할을 했던 게 우리 전 포항제철을 만들었던 분 아닙니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를 창업했던 그분이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을 갖다가 사는데 말이죠.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사위를 그 투기자본의 한국 대표로 앉히고 말이죠. 이러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식의 우리가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론스타가 우리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 작년 10월 말이죠. 이제 1년하고도 한 2달쯤 지났는데 그동안 그 지분율에 어떤 변동이 생겼습니까? 먼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대주주는 정부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최대 주주였는데요. 론스타가 그 취득한 이후에는 론스타가 51% 명실상부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거기다가 독일 코메르츠은행과 합할 경우에 대략 65% 이상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은 더 이상 외국인이 지배하는 소유하는 바로 은행이 된 것이죠. 그 시작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외환은행에 대한 모든 법적 경영권까지도 전부 론스타에게 넘어간 꼴이 돼버렸군요. 예, 그 바로 그 미묘한 부분인데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외환은행이 과연 외자 유치인가 경영권 매각인가 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에는 먼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외환은행 3자가 그 관련 중심축을 이룹니다. 먼저 론스타의 경우를 보면 외국 회사가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을 자문해주는 법률사무소와 그 회계적 자문을 해주는 회계법인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법률사무소를 맡았던 김앤장에는 전직 부총리이자 현 경제부총리인 이헌재 장관께서 고문으로 계셨고요. 그리고 삼정 KPMG 회계법인에는 진념 전 재경부 부총리가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진념 전 부총리가 이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것은 언제입니까? 정확히? 2002년 11월인데요. 바로 그 시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그 자본 참여를 막 시작하기 한 달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현재 현 부총리는 이 론스타와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론스타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론스타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비상임 고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간에 이러한 그 딜이 형성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 론스타가 대주주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수출입은행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수출입은행의 당시 행장은 이영회 씨인데요. 이영회 행장은 여기 보이는 진념 전 재경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재정경제부의 기획관리실장을 맡다가 이어 수출입은행장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외환은행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우리 시민단체가 이 외환은행에 대한 그 론스타의 그 인수 과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죠? 네, 바로 10월 14일 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그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저 시민단체가 왜 론스타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투기 펀드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투기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방관하거나 방조한 관료들이 계속 있는 한 저는 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5천여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외국 투기 자본의 은행 인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은행을 팔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8조 2항에 보면 부실금융기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조항을 들어 금융기관이 아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해줬습니다.
정부 얘기는 외환은행이 부실했다는 말이군요. 외환은행이 그 당시에 그 실현된 부실도 물론 어려웠고, 그다음에 잠재적 부실 요인이 아주 상당한 그런 그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외환은행은 아마 그 당시에 외자 유치가 없었더라면 지금 현재 외환은행이 존립을 하고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외자 유치가 없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외환은행이 독자 생존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그건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부실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부실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금감위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요건은 갖추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 외환은행 어떤 상황, 경영 상황을 봤을 때 긴급하다고 판단했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은행법 시행령 특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입니다.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그렇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사실 자체로 보아도 부실 금융기관은 아니었죠. 금감위와 시민단체 시각이 완전히 다르군요. 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은행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환은행 문제가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도와주기 전엔 장하식 현행법에는 외국 투기자본들도 산업자원부에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론스타 박사네. 그 잣대를 적용한다면 외환은행만이 그런 심각한 부실 상황이었느냐, 다른 은행은 부실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것도 비교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저는 지금 보면 외환은행 말고 국민은행 같은 데는 아주 멀쩡한 은행이었냐 당시 같은 잣대로 정부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 그러면 왜 외환은 팔고 국민은 안 팔았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우리가 규명해내야 된다. 하여튼 정부는 우리가 이 론스타한테 팔았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해외 네트워크가 정말 파괴된다든지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뉴욕입니다. 맨하탄 브로드웨이 거리 중심과 한쪽에 보면 상호를 떼낸 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작년 10월까지 뉴욕에 있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던 외환은행 지점이었는데 론스타가 인수한 후 폐쇄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들도 전부 폐쇄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것만 폐쇄시켰습니다. 론스타가 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그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그 미국에서 은행 지주회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모펀드 그 투자자들이 이제 꺼리게 되는 정기적인 또는 비정기적인 감독을 받는 것은 물론 서면 보고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감독 그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대목입니다. 미국 은행 지주회사법입니다. 이 법에는 투기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경우 투자자의 신분, 돈을 모은 배경, 청렴도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돈이 모두 투명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주인이 나와 새로운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제 보다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세계 금융의 심장인 그 뉴욕에서 그 은행 부분을 중단 또는 뭐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그 론스타에 가지고 있는 그 투자 한계를 뭐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뉴욕 또 다른 중심가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건물 안을 들어가자 외환은행 이름이 있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점이 폐쇄됐다고 하는데 저 이름은 뭡니까? 지점을 폐쇄한 후 새로운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 저것도 은행인가요? 아닙니다. 예금은 취급하지 않고 환전과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 외환은행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고 이렇게까지 악화됐는데 왜 그 내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이 테이프 속에 외환은행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테이프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마친 뒤에 취재에 협조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취재한 내용을 모두 방송에서 삭제해달라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집단이 보낸 것이고요. 하나는 한 개인이 제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집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외환은행 직원 전체가 보냈다는 이번에 구조조정이 있었는데요. 인력 구조조정을 당한 분들이 보냈습니다. 이 한두 가지 대표적인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 테이프를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런 뒤에 한 그 직원으로부터 최근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보내줬습니다. 저기는 어디죠? 바로 인터뷰 방영을 거부하신 분들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이게 사무실이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전화기만 눈에 띄네요. 그렇죠. 저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발령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점장 출신의 그 간부 사원들입니다. 이분들은 대개 여기에서 그 카드와 보험을 모집하고 그리고 연체를 독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분들이 했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지금 저곳으로 출근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00명 정도가 되고요. 아울러 론스타가 그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뒤에 최근 희망퇴직으로 500명 정도가 회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부분 저분들이 그 전직 지점장이거나 아니면 나이 많으신 평생을 거의 외환은행에 다니신 분들인데 그렇다면 그 외국계 그 투자 펀드에게 회사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자체적으로 많은 불만이나 할 말들이 많았을 텐데 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그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방송을 통해서 돌아올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 펀드는 계약서에 따라서 내년 10월이면 다시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외환은행 내부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이런 감축이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매각할 때 직원들의 수가 지금보다 더 적을수록 팔 때 더 유리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외국 투기 자본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취재했습니다. 동아건설 매각 입찰에 외환은행 최대 주주인 론스타가 참여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왼손으로 팔고 오른손으로 사는 격입니다. 최근 3년 전 파산한 동아건설의 채권 입찰에 론스타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외환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갖고 있는 동아건설 채권을 주인인 론스타가 또다시 사는 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론스타가 입찰에 참여한 것은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의 빚 보증을 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론스타가 채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알짜배기 기업을 인수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파산 회사의 어떻게 보면 주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부 정보를 사실상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회사가 지금 자신의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는데 단순히 참가해서 받는 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곤란하죠. 이거는 지금 사실은 주식의 내부 거래와 똑같은 겁니다. 지난 12월 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공정 행위라며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이 동아건설 입찰은 론스타 입찰이 문제가 되자 무기 연기됐습니다. 그건 신고서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동일이라는 직권감이 신고. 지금 결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목적 자체가 단순히 어떤
외환은행 자체의 목적이 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은행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하이닉스라든지 동아건설, 대한통운 이런 부분에 대한 부실 채권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아건설을 공격하고 또 대한통운을 공격하고 하이닉스 이런 그 기업 사냥의 한 징검다리를 사용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투기 잡은 론스타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IMF 이후 부도가 났던 극동건설의 본사입니다. 론스타는 지난해 4월 법정 관리 상태에 있던 극동건설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후 론스타는 회사 돈으로 과도하게 주주의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내부 자금으로 주주의 주식을 사게 했죠. 주당 5천 원. 회사 돈으로. 예. 주당 5,900원인가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요. 주당 5천 원씩입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현금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극대화되면 회사 자본금이 없어지겠네요. 심한 경우에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우려도 있죠. 론스타의 회계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극동건설 재무제표입니다.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인수할 당시 실투자금은 1,476억 원. 그런데 이후 론스타가 극동건설 빌딩을 판 금액만 해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1,690억 원. 그 후 론스타는 유상감자와 배당을 통해 이미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곶감 빼먹듯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건설에서 수익이 나갖고선 뭐 더 이상의 그 유상감자라든지 더 이상의 그 배당, 큰 배당을 했을 때 이의제기하는 세력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합법적으로다가 자기네들 수익금을 갖다가 빼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지난해 7월 일본에서는 론스타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 추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7일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론스타가 일본 내에서 얻은 각종 투자 수익에 대한 신고 누락으로 세금 추징을 당했는데 신고 누락 액수는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추징금만 1,3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는 제대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가? 만약에 이 주식 그 양도자가 벨기에에 소재한 거주자라면은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 조약이 적용되는데 그 지금 현재 벨기에와 맺어진 조세 조약에는 주식 양도 소득의 경우에는 이 벨기에에서만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해서 수조 원의 이익을 챙긴다 해도 론스타는 벨기에 측에만 약간의 세금을 낼 뿐 한국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금융정책의 무지와 무소신이 낳은 결과입니다. 네, 이 론스타가 작년 10월에 우리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로 지금까지 1년 동안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동안 세금은 한 푼도 안 낸 것입니까? 수익은 실현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주가가 4,250원 정도에 들어왔던 것이 지금 8,00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내다 팔 경우에 1조 이상의 소득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론스타 같은 외국 투자 펀드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가도 그것을 규제할 아무런 법도 없는 것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을 쭉 취재하면서 느끼신 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은행의 공공성이죠. 은행의 공공성과 투기 펀드의 그 사익과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의 충돌 지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대 투자자의 신분이나 도덕성 이런 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도 그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영환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정책은 한 번 결정을 잘못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항상 투명해야 하고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은행과 그리고 우리은행을 뺀 대부분의 시중은행 등 알짜배기 기업이 외국인이 대주주거나 외국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껍데기만 한국 기업이고 알맹이는 모두 외국인이 가져간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들립니다. 금융이란 대한민국의 돈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핵무기 그 이상으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보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고 만약 의혹이 있다면 끝까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추적 20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